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국군사 출제 순위 사회 5강이죠. 맞죠, 피디님? 5강. 예, 5강입니다. 오늘은요, 10순위하고요. 11순위, 12순위까지 한번 5강에서 찍을게요. 일단 여러분들 10순위 보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예. 일단은 요 파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 여기는 일단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복지 역사 같은 건 아직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리고 수능에서도 뭐 거의 복지 역사 같은 경우는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문제라는 게 수능 문제를 약간 연계해서 내죠. 예. 근데 복지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예. 공무원 사회에서도 복지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안 나왔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비교하는 문제들, 뭐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나왔던 게 이제 생산적 복지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나왔었는데, 수능보다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예, 조금 더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지 역사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생산적 복지하고, 예.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비교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공공부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보통 공공부조만. 예. 예전에 공공부조는요, 그냥 빈곤한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예. 그리고 조금 덜 빈곤한 사람한테는 돈을 조금 주고, 예.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아예 돈을 안 주는 방식.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난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조에 해당이 되는 소득 수준을 뭐 얼마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럼 100만 원이 이제 안 되는 사람들, 그럼 소득이 아예 빵원인 사람은 얼마를 주냐면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소득이 얼마? 50만 원인 사람은 정부가 얼마를 지원해 주냐면 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한 푼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그리고 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 50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이 있는 사람들은 30만 원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소득이 딱 100만 원인 사람은 이제 지원이 없는 거죠. 예. 그럼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최종적인 소득이 얼마가 되냐면, 예, 무조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왜? 한 푼도 번 돈이 없으면 100만 원을 주니까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최종 소득이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50만 원을 번 사람은 정부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포함한 최종적인 소득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정부가 7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정부가 지원금 30만 원을 주니까 또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최종적인 소득이 얼마가 된다?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즉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항상 소득이 동일하다. 100만 원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50만 원을 치라고 50만 원 지원 받겠어요? 아니면 그냥 놀면서 100만 원 지원 받겠어요? 어차피 최종적 소득이 100만 원으로 저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다라면 굳이 50만 원어치 일하고 50만 원만 받느니 아예 일 안 하고 100만 원 받는 게 낫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의 뭐가 떨어진다? 근로 의욕이 상실된다. 예. 즉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그죠, 가난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방식의 복지제도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70년, 80년에는 이제 영국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이 복지병, 이렇게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복지병을 유발하고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을 너무 키운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복지를 포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수상이 대처, 여성 수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그 영국의 경제 정책을 대처리즘이라고 하죠. 이제 과감하게 복지 정책을 포기하니까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또 빈곤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복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전에 쓰던 복지 정책은 복지병을 유발해서 문제고 또 안 쓸래니 빈곤이 크게 문제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죠. 생산적 복지는 전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 번 사람에게는 정부가 50만 원의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즉 소득이 아예 없으면 지원금을 안 주고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지원금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5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면 정부의 지원금을 조금씩 깎아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100만 원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지원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50만 원이라도 벌어야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뭘 할까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왜? 일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즉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예, 의욕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근로 의욕을 뭐라 그래요? 이제 줬다? 근로 의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걸 바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생산적 복지라고 해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예,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많이 주던 공공부조 방식이라면 이거는 생산적 복지, 즉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같이 고려하는 복지 정책 제도,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예, 비교 한번 볼게요. 사회보장제도를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는 소셜, 예, 트램폴린이라고 그래요. 예, 트램폴린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트램폴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건데 뭐라 그러죠 이제? 방방이. 요즘도 있어요 보면, 그쵸? 예, 저희 애들도 가끔 가다가 이제 생일잔치 할 때 보면은 친구들이 이제 방방이로 불러요. 그럼 방방이에 그 옆에 룸이라 그러면 안 돼. 방이 좀 있대요. 예. 그래서 방이 있어서 그 방을 잡아놓고 거기다 이제 음식 같은 걸 깔아놓고 친구들이 거기서 음식도 먹다가 그리고 또 이제 방방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방이 얼마냐 그랬더니 방값이 뭐 시간당인가 2시간인가 3만 원인가 4만 원 내면은 그 방을 빌려서 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우리 그 와이프한테 야, 그 나이트클럽하고 비슷한 구조다 했다가, 예,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방방이, 예, 아셨죠? 뭐라고요? 방방이. 예. 방방이 뭐라 그래요? 원주는? 원주. 예, 우리 PD님이 원주인데, 예, 원주도 방방이라고 한대요. 예.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덤블링이라고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그럼 이 트램폴린이 이제 그런 방방인데 방방이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그렇죠? 예,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뭐 하냐면 탄력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위로 튕겨 올려주죠. 예, 뭐라고 여러분들? 탄력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 튕겨 올려주죠. 예,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기능, 즉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는 걸 예방하는 기능. 두 번째는 빈곤해진 사람을 탄력을 이용해서 위로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제 구제. 예. 그래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사회보험이라고 하고요. 이거 사회보험이라고 써줘야죠. 꼭 반드시. 예. 왜냐하면 보험에는 민간보험도 있으니까. 예. 물론 민간보험이나 사회보험은 운영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만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일반 민간 회사냐 아니면 정부냐. 예. 그 다음에 이제 끌어올리는 거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공부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한번. 공공부조는 뭐냐면 공공기관이 부조,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가 빈곤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공공부조. 그 다음에 예방보다는 구제 기능을 하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바로 사회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공통점은, 예, 일단은 금전적이다. 예,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예방이나 구제를 하고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다. 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보험은 누가 가입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빈곤을 예방해야 되니까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다. 그럼 모든 국민이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해요. 예. 강제 또는 무슨 가입이죠, 여러분들? 의무 가입이다. 반면에 공공구조는 누가 대상이죠, 여러분들? 이제 빈곤계층이 대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 가입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선별적 가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부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정부가 다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사람을 가려서 가난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별적 가입이라고 합니다. 사회 서비스는 누가 가입 대상이냐?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 예,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거 우리가 무슨 가입이라고 하냐면 임의 가입이라고 그래요. 임의 가입. 임의가 그 가입자들한테 스스로 가입 여부의 선택을 맡겨둔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보험은 어떤 식의 원리냐?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냥 내가 암보험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암보험. 암보험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한 뭐 1억 정도 나간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방 차원에서, 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 보험료를 1억을 내라. 그럼 어떤 사람이 1억을 내겠어요? 왜? 암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병이 아니잖아요. 확률적으로 내가 안 걸릴 확률이 높은데 굳이 안 걸릴지도 모르는 건데 1억을 내라 그러면 당연히 안 내겠죠. 그럼 어떡하냐면 암에 걸릴 확률이 약 10,000분의 1이다. 그처럼 10,000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거니까 10,000명한테서 1억을 모으면 되잖아요. 그럼 1인당 얼마씩 내면 되죠? 10,000원씩만 내면 돼요. 예. 만약에 내가 10,000원을 내고 그 10,000명 중에 1명이 되면 나는 1억을 치료비로 받을 수 있고요. 또 10,000원은 냈는데 암에 안 걸리면 뭐 일단 안 걸리면 좋은 거고. 예. 그리고 10,000원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예. 물론 내가 당장은 못 쓰더라도 그걸 누군가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예방도 되고, 예. 그리고 내가 혹시 안 걸릴 경우에 누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의 기본적 원리는 상호부조예요. 상호부조. 즉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위험의 분산이에요. 예. 즉 사람들이 10,000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10,000분의 1의 확률로 걸릴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10,000분의 1로 분산시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보험의 원리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럼 기본적으로 보험은 서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누가 부담하냐면 또 기업이 절반 부담해 주죠. 예. 그리고 예. 그렇게 본인과 기업이 부담한 돈을 가지고 이렇게 기금 예. 돈을 모아놨다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정부가 이제 그걸 운영하다 보면은 기금이 다 고갈될 때가 있어요. 모아둔 돈이. 그럴 때는 정부가 직접, 예, 그 정부 재원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면 공무원연금은 지금 현재 공무원연기금이 대부분 다 고갈됐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으로서 예, 그것을 부담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부담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본인, 기업, 정부가 부담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본인은 얼마나 부담하느냐? 예, 얼마나 부담할까요? 예. 소득이 높아지면 부담 액수가 커져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소득별 부담이라고 해요. 무슨 부담? 예. 또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부담한다. 그래서 능력별 부담. 아, 소득별 부담보다는 능력별 부담이라는 말이 좀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험료 부담할 때 소득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기 때문에 예, 소득별 부담보다는 능력별 부담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그러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내죠. 어때요, 여러분들?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보험료를 적게 내니까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빈부격차가 좀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한 150만 원 내고 그다음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한 5만 원 내면 그렇죠, 여러분들? 부담 액수가 서로 다르고 비율도 다르니까 보험료 납부한 다음에
빈부격차가 좀 줄 거다. 그래서 능력별 부담으로 인해서 사회보험은 빈부격차 해소 또 우리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공공부조는 다시 돌아와서 이건 빈곤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도와주는 건 아니고 잘 이제 선별해서 도와주겠죠. 그럼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정부가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성격이 좀 강해요. 정부가 베풀어주는 뭐라 그럴까 이제 혜택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부조라기보다는 시혜적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공부조인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만 혜택을 받느냐? 빈곤계층만 혜택을 받아요. 보험처럼 모든 국민이 다 강제 의무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빈곤계층만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소득이 100만 원이고 이쪽은 소득이 아예 없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대로 소득이 100만 원이고 이쪽에 한 푼도 못 번 사람들, 뭐 장애가 있거나 몸이 안 좋아서 그 사람은 지원금 모든 50만 원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50만 원이 되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소득 격차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조도 뭐냐면 소득 재분배 또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소득 재분배일 것 같이 적어도 되고요. 그러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둘 다 빈부격차 해소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데 어떤 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 클까? 이거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과정에서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죠. 이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보다는 잘 기억하세요. 공공부조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고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좀 더 크다. 그러니까 둘 다 재분배 효과 있으나 보험보다는 공공부조가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보험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고요. 공공부조는 뭐 가입 방식이 선별적 가입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골라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자활 아니면 직업 훈련. 물론 이제 자활 그 서비스는 경제적 자립 활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직업 훈련도 포함되고요. 여러 가지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 같은 것들도 다 포함되더라고요. 이건 누구한테 하느냐? 신청한 분들한테만 해줘요. 뭐 아무나 찾아가면서 교육받기 싫어하는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교육을 시킬 순 없으니까. 그래서 신청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일단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부. 물론 여기서 이제 중앙정부도 부담하지만 오늘날에 보면 지방정부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요. 가끔 가다 보면 저런 재활이나 교육이나 훈련 서비스를요, 일반 민간기관들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종교단체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복지단체, 이런 데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본인, 정부, 민간 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건 뭐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들은 조금 더 작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사회보험에는 이제 어떤 제도가 있느냐? 사회보험 우리가 보통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처음에 뭐 들어갑니까?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나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빈곤해질 수 있는 것을 예방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실업보험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 이건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뭐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디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뭐 아니면 이제 뭐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이제 산업재산재보험이고요. 네 번째 퇴직, 고령으로 인한 퇴직 또는 사망 이런 것들로 인했을 때 빈곤을 예방하는 게 있죠. 바로 국민연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생긴 건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중증 질환들인 또는 꼭 중증 질환이 아니더라도 치매성 질환 그래가지고 나이가 드셔서 질병이 있진 않지만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있어요. 예. 뭐 요양사라든지 요양병원에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험 중에 가장 최근에 생긴 거기 때문에 시험에 곧잘 나와요. 아셨죠? 예. 그리고 요거는 따로 지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할 때 같이 통합 징수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요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예. 왜냐면 따로 징수가 안 되니까. 예. 그 다음에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낮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가구에 대해서 정부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셨죠? 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 다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공약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있었죠. 뭐였죠, 여러분들?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 모두에게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다가 정부 재원이 좀 부족하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소득 70% 그러니까 상위 30% 빼고 나머지 70% 구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빈곤한 노인분들한테 이게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뭐 8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예. 기초연금 제도가 있죠. 그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었다가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공공부조. 또 공공부조는 저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뭐 있죠, 여러분들? 자연재해. 예. 자연재해나 뭐 이런 재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구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들도 공공부조에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사회보험 다 끝났고요. 문제풀이 한번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저는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현재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와 같은 노인도 이제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갑이 얘기하는 건 지금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기초연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공부조겠죠. 예.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 통지서를 받았어요. 저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 건강진단부터 기초적인 암 검사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해본 적 없을 텐데 40세 이상이 되면 나와요. 그래서 짝수년도에 출생한 분은 짝수년도에 건강검진, 예, 그리고 홀수년도에 출생한 분들은 홀수년도에 건강검진 받으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죠. 예. 이건 보험이죠. 제 꿈은 자동차 정비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려면 학원에 다녀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서 지금은 이곳에서 무료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서비스로 가야 되죠. 갑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예. 공공부조의 비용은 정부, 중앙정부가 보통 많이 부담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의뢰비용은 수혜 정도에 따라서 차등 부담한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의 비용을 우리가 보통 보험료라고 하는데 보험료 어떻게 부담한다 그랬죠? 아까 제가 능력별 부담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즉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낸다. 예. 그럼 틀린 거니까 다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죠.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이할게요.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비스 내용, 예,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여기서 뭐 노인성 질환자라고 하는 게 노인들만 걸리는 어떤 병들, 예, 그래서 수발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얘기하죠. 서비스 내용은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보험료 징수 방법은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한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바로 뭡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소득 재분 효과를 담보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요, 예, 일정 소득 이하인 빈곤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부조예요. 예.
가입자는 부양해야 될 노인이 없어도 부담액을 납부해야 된다. 예,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보험이니까 꼭 내가 노인이 아니더라도 내야 되죠. 언젠가 내가 노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부양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이것도.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자의 부담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늘어나니까요. 답은 1번이죠. 예. 그리고 예, 넘어가서요. 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각국에서 검토 중인 빈곤층 대상 정부 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은 없다. 일단 여러분 보세요 한번.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예. 그래프 잠깐 간단하게 그릴게요. 뭐 경제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보통 그래프 보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래프라는 거 하는 건 두 개의 변수를 그려주고 그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가구의 근로소득이 예, 높아질수록 정부의 지원금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요 구간까지만. 요 구간까지만.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일하려고 할 거예요. 왜? 열심히 일을 할수록 지원금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쵸? 예. 그 다음에, 예, 나 그래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프죠? 예. 요렇게 돼서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안 주고 소득이 아예 없을수록 많이 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 이 그래프는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즉, 근로의욕 성취, 그러니까 근로의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죠. 반면에 요거는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일정한 소득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상실할 수 있다. 대신 이제 요 제도의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요 구간까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죠. 그럼 요 구간 밖으로 나가면 지원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즉 이걸 100만 원으로 봤을 때 101만 원을 버는 사람은 정부의 지원금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101만 원을 벌고 싶어 하겠어요? 차라리 한 2만 원 포기해서 99만 원으로 가는 게 좋겠죠. 왜? 99만 원까지 받으면 정부가 지원을 또 해주는데, 예, 101만 원 받으면 정부가 지원 안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제도는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로의욕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만 요 구간 밖으로 나가면은 자칫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요거는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태, 복직병을 유발할 수 있다. 첫 번째요. 가의 경우에는 수혜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정부의 지원금 비율은 일정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근로소득 대비 정부의 지원금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나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가 정부의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다. 예,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수혜 가구 간의 소득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당연히 더 심화시킬 수 있죠. 왜? 돈을 많이 벌수록 정부가 지원금을 더 많이 주니까 가난한 사람보다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근로소득도 높은데 정부의 지원금까지 높아지니까 격차가 더 커지겠죠. 예. 그리고 나는 가보다 빈곤층의 근로의욕 고취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나는 근로의욕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3번에 4번이죠. 예. 그 다음에 4번까지 풀게요. 다음 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은 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아니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가 사회 서비스고요. 의무가입 방식이 적용되는가,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공공부조, 다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의 예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부조죠. 그래서 선제 1번은 틀렸고요. 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죠. 나는 다보다 소득 재분 효과가 더 크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재분 효과가 더 크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예. 여기까지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11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촬영하는 데가 좀 추워서요. 11순위. 계층 이론과 계층을 보는 관점. 예.
일단 계층 이론은 크게 두 개 나오죠. 마르크스의 계급론하고 그 다음에 막스 베버의 계층 이론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로 서열화되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서열화 현상에 대한 붙인 이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마르크스란 사람은 계급이란 이론으로 설명했고요. 막스 베버는 계층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거 안 보고 오로지 하나만 보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요소 하나만 보는 거죠. 그럼 경제적인 것에서도 뭐만 보냐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유산자. 없으면 뭐죠, 여러분들? 예, 무산자. 여러분들도 저도 예, 똑같은 무산자,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예, 그게 마르크스의 구분이죠. 그럼 굳이 왜 마르크스는 경제적 구분만 보고 정치적 구분이나 또는 사회 문화적인 부분의 구분은 하지 않느냐? 예. 정치나 사회적인 지위 등은 다 어디에? 예, 요 경제적인 부분에 예속됐다고 봐요. 예속. 이게 뭐죠? 경제적인 지위가 그 사람의 정치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지위도 다 같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굳이 정치, 사회 볼 필요 없어요. 경제만 보면 돼요. 경제만. 됐죠? 예. 반면에 베버는요, 예전에는 그랬지. 예전에는 뭐 지주와 농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오늘날과 같은 근대 산업 현대 사회에서 과연 경제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의 계층적 지위가 결정될까? 오늘날은 좀 복잡하잖아.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지위, 정치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가 다 따로따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예. 물론 경제도 있지만 경제가 전부도 아니고 정치적 지위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의 지위는 독립된 지위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지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돈은 많지만 정치적으로 권력이 되게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권력이 좀 높지만 경제적 지위가 되게 낮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요 계층론은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급론은 지위 불일치 설명 못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게 다 정치나 사회적인 걸 결정해버리니까. 하지만 계층론은 경제, 정치, 사회가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에서 지위가 불일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위 불일치의 사례로 뭐가 나오느냐? 국사 배우죠? 예. 잔반이 그 급식에서 먹다 남긴 밥이 아니라요. 예. 알고 계시죠? 조선 후기에 몰락한 양반들. 몰락한 양반 잔반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양반이니까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 인정되겠죠.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 뭐 중이나 상 정도? 예. 하지만 몰락했다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상당히 빈곤했다는 거죠. 아, 지위 불일치네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산업사회 초기의 부르주아들. 당시의 부르주아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롭고 부유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삼부회를 수집해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정치적 권력은 없는데, 예. 세금은 다 내가 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들이 어떠한 그런 그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갈등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게 바로 시민혁명이죠. 그래서 근대 초기의 부르주아.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뭐하다, 여러분들? 지위 불일치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또 뭐 있을까요? 뭐 학교 다니다 보면은 공부 잘하는데 싸움 되게 못하는 애들. 예. 싸움 되게 잘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아니면 또 뭐 얼굴은 되게 잘생겼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 예. 그렇게 이제 뭔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지위 불일치라고 하죠. 저는 얼굴도 되게 잘생겼었고 공부도 잘했으니까 지위가 일치하는 상황이었겠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요. 예. 그럼 우리는 계급 이론은 경제 하나만 가지고 나누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론론. 그 다음에 계층은 세 개. 다원론.
아셨죠, 여러분들? 예. 이론론, 다원론. 그러면 왜 마르크스는 도대체 계급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을까? 마르크스는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서로 대립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립된다. 예. 전혀 다르다. 한 가지 기준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산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위도 되게 높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또 그럼으로써 무산자들에 대해서 군림하고 착취한다. 즉 생산수단이 없어서 우리는 착취받고 정치적으로도 억압받고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뭘 갖길 바라는 거야?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감. 우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뭔가 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그 차별과 불평등과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무산자 계급의 어떠한 동료의식. 예. 우리는 차별받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동일한 계급 내에 내 집단 의식?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얘네들 상대로 혁명을 일으키라는 거죠. 혁명을. 즉 이걸 정당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급은 계급의식, 우리가 뭐 동일한 계층 내의 동질의식 또는 동일한 계층 내에 대한 내 집단의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유산자 아니면 무산자. 예. 이분법적 구분. 보통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요즘에 어떤 여학생이 그러던데 세상에 딱 두 남자가 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했더니 뭐 잘생긴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 그렇죠. 상당히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죠. 기준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그렇죠. 그럼 다원론 쪽 사고 방식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두 개, 세 개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딱 두 부류의 인간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있죠, 여러분들? 얼굴은 잘생기고, 예, 그리고 똑똑하고, 돈도 많은 남자. 좋겠죠, 피디님? 좋겠어? 그쵸. 아유, 만났으면 좋겠다, 그쵸?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이게 왜냐면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니까 이렇게 좀 이어서 설명을 해야 돼, 이어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연속선상에 배워야 된다 그래요. 연속선상에 배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이 엄청 나와요. 엄청. 아주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경제, 정치, 사회.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아, 그 친구, 집이 돈이 꽤 많지. 예. 그런데, 지역 내에서, 시의원도 하고, 괜찮아. 그런데, 좀 가끔 가다 보면 좀 못 배운 티가 나더라. 예. 아니면은, 정치 권력도 있고 한데, 뭐, 사회적 봉사 이런 것들은 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더라.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상상, 중, 이렇게 연속선상 이렇게 이어져서, 예. 그걸 우리가 바로 이제, 계층론의 특징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질의식 같은 게 좀 약간 약하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못생겼어도 야, 쟤하고 왜 내가 똑같아? 쟤는 뭐 그냥 못생겼고 나는 못생겼지만 키는 크잖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야, 어떻게 쟤랑 나랑 비교하냐? 쟤는 그냥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나는 조금 못생겼지만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 편인데 라든지. 예. 뭐 아니면 야, 그래도 내가 얼굴은 좀 그래도 몸매는 훨씬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적 관점하고 갈등론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계층론은 어떻게 봅니까? 누가 물어보는데 계층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되게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계층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층이라는 게 사회에서 어떤 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떤 집단으로 묶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거지 미시적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러면 이제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 갈등론. 딱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능론은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 즉, 하는 일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계층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일이 다른데 왜 계층이 달라야 돼? 사회 유지, 사회 안정에 그 각각의 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뭐가 다르다? 기여도가 다르잖아. 그리고 그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뭐가 달라? 능력이 다르잖아. 물론 노력도 다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즉 능력에 따라 중요도의 차이가 있는 업무들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 거지. 즉 능력에 따른 업무의 적재, 적소 배치. 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득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래서 계층이 분화되는 거야. 예, 제가 지금 손을 넣고 수업하는 거 같나요? 예. 손이 시려워요. 예, 좀 이게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내가 뭐 니들보다 나이가 많을 테니까 저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말고 손이 많이 시려워서 봅시다 한번 적재적소의 배치. 그래서 계층의 분화가 나타난다. 그럼 앞으로 이런 계층화 현상은 더 심해질까요? 안 심해질까요?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왜? 보통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꾸 업무가 이렇게 분화되고 찢어지지 업무가 통합되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예전엔 재정이 일치였는데 요즘은 재정이 분리가 됐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생산하는 사람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동일했는데 요즘은 생산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다르고 중간에 유통하는 사람이 다르고 저장하는 사람이 다르고 즉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꾸 분업화되니까 업무의 중요도도 아주 다양하게 분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보수의 차이도 다양해지니까 계층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9급하고 7급에서 7급이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건 9급이 하는 것보다는 7급이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기능론적 관점이겠죠. 또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들어가거나 뭐 열심히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일을 해서 더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 기능론적 관점이죠. 예. 그러면 이 양반들은 이런 계층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 모든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왜? 업무가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즉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시험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피할 수 없는 현상 또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불가피한 현상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계층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개인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아주 많이 되죠. 왜? 능력을 높이면 기여도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 월급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즉 개인으로 하여금 성취 동기를 장려해서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게 하니까 되게 좋은 거. 예. 좋다. 예. 그래서 사회 발전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기능론은 업무에 따른 소득의 차이, 그래서 나타나는 계층의 분화를 나쁘게 보지 않고 좀 좋게 봐요. 그래서 소득이 차이가 나야 돼. 소득이 차이가 나야지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다 똑같이 좀 열심히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차등 분배, 사회 발전 이렇게 비례 관계. 차등 분배할수록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사회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기능론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갈등론이죠. 갈등론은 이미 계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가는 레벨이 다르고 급이 달라요. 그걸로 인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죠?
업무가 분화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계층이 나타나는 거죠. 그 고등학생들이 보는 사회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일반 회사원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사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3년인가 22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반 회사원들이 이사가 될 확률이 0.1%인가 0.01%래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1000명 중에 1명이 이사가 되고 그 1명이 이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2년 정도. 근데 재벌 2세들은 이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년이래요. 그럼 누구는 22년에 할 거를 2.3년에 하면은 재벌 2세가 결과적으로 우리보다 10배 더 똑똑한 거죠. 근데 재벌 2세들은 이사가 될 확률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재벌 2세는 다 이사가 돼요. 100% 이사가 되기 때문에 이사가 될 확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1000명 중에 1명이 이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100% 이사가 된다? 그럼 일단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똑똑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우리는 22년 걸릴걸? 2.3년 만에 하니까 10배 똑똑하고, 그러면 재벌 2세들이 우리보다 10,000배가 똑똑해서 이사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미 부모들이 이미 재벌이라서. 재벌이라서 이사가 되는 거고, 또 다시 또 재벌이 되는 거죠. 개인의 능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계층을 결정해요. 업무도 결정하고. 예. 되게 슬프죠. 그래서 갈등론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까는 건 뭐냐면 이런 식의 계층화 현상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긴 해요. 왜 보편적이에요? 어느 사회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으니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인위적인 현상이에요. 누가? 지배계급이 만든 거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대대손손 이어서 세습하려고. 기득권들이 만든. 예. 인위적인 거죠. 그럼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피해야지. 그렇죠? 앞으로는 우리가 뭐로? 해결해야 돼. 지금까지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현상이에요. 없애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갈등론입니다. 그럼 갈등론은 이제 조목조목 어떻게 기능론적 관점을 비판하느냐?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냐? 다 중요하지. 업무의 중요도? 야, 그런 건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정당화하려고 만든 허위야. 허위의식이야. 다 중요해. 모든 업무는 다 중요하다. 두 번째, 능력의 차이가 노력의 차이라고 웃기지 마, 이씨. 능력의 차이는 집안 배경의 차이야, 이씨. 예. 집안, 배경, 부모의 경제적 백그라운드. 이게 개인의 능력 결정한다. 세 번째, 업무가 적재적소 배치된다고? 그럼 재벌 2세는 다 똑똑해서 재벌이 되는 거야? 웃기지 마, 이씨. 업무는 적재적소 배치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재벌만큼 똑똑하지 못해서 학원강사하냐? 모르겠다. 하여튼 적재적소 배치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런 식의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계층화 현상이 사회 발전을 유도한다, 유도하지 않는다? 유도 못하죠. 왜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 배치가 되지 않고 부모의 계층에 따라서 계속 세습이 되니까. 그쵸, 여러분들? 예. 그 중에 되게 멍청한데 재벌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똑똑한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쵸? 예. 그래서 여기는 차등분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굳이 그리면 차등분배, 사회 발전, 예. 요렇게. 차등될수록, 차등할수록 발전이 안 된다. 왜?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뭐 피의식 같은 거, 좌절감 이런 거 줄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여기 이제 갈등론인데 사회 발전하고 그다음 여기를 뭐로 균등 분배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갈등론. 그렇나요? 예. 그래서 요게 갈등론, 요게 바로 기능론. 예. 꼭 계층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예. 조금 약간 더 이렇게 흥분하는 게 저도 이렇게 뭐 살아온 과정이 썩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아서 예. 이런 거 저도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라 그럴까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되겠죠, 여러분들. 예.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또 물론
이런 식으로 좀 사회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죠. 내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뭐 삶의 어떤 희망을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해도 너무 그렇게 비관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보면은 시시때때로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들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걱정이 드는데, 혹은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면은 됩니다.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꾸준히 하면 돼요. 예. 안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간혹가다 수험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다. 성공의 반대는 포기다. 예. 포기하는 그 순간이 곧 실패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하죠. 예. 그러니까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그때가 곧 실패예요. 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나는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그건. 여러분들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포기를 되게 자주 해. 예. 저녁에 공부하다가 친구가 술 한잔 먹자 그래요. 술 한잔 먹을까? 그럼 그건 뭐냐면 그날 저녁을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7시에 눈 떴는데 좀 더 자야지. 2시간 잡니다. 그럼 그날 아침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매 순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포기들이 쌓여서 더 큰 포기가 되고 더 큰 실패를 낳는 건데, 그렇죠? 공부를 안 할 때만 그게 포기라고 생각해. 왜 그게 포기야? 예? 아침도 포기하고 점심도 포기하고 저녁도 포기하고 이런 게 자꾸 쌓이니까 그게 포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침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예. 낮에는 뭐 빈둥거리고, 그리고 자기는 포기한 적 없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지금 인강 들으면서도 한 30분 듣고서, 이거 강의가 왜 이렇게 길어? 예. 40분 정도에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겹다. 그만 들어야지. 그리고 잠깐 쉬었다 들어야지라고 해놓고 잠깐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여러분들 지금 포기한 거예요, 그거. 그렇게 자꾸 포기하니까 실패가 되는 거죠. 예.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어디 갔냐? 몇 번 볼까요? 1번? 예. 사회 계층화 현상은 사회적 희소 자원이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분배됨으로써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래요. 불가피한 현상인데 능력과 따라 노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대요. 기능론이죠. 임금의 차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 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이다. 지배 집단의 강제와 억압, 갈등론이네요.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의 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래프까지 그렸죠? 차등, 분배가 사회를 발전시킨다. 이거 기능론적 관점이죠. 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예.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그쵸? 이건 갈등론이죠. 예, 아주 불평등하죠. 예. 너무 불평등해 우리 집은. 예. 아주 되게 불평등한 것 같아. 몰라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거 진짜. 그 다음에 예. 교육은 계층 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재생산한다. 교육이 불평등 계층의 어떤 뭐 격차를 확대시킨다. 갈등론이죠. 예. 그다음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자료는 사회 계층화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 A하고 B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A와 B는 기능론, 갈등론 중에 하나이다. 차등적 보상 체계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가? 예! 라고 얘기했으니까 B가 기능론이고요. 아니요! 그렇습니까? A는 갈등론이죠. 그럼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로 빠지면서 갈등으로 가고 아니오로 빠지면서 기능으로 갔으니까 가에는 갈등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는 사회 계층화 현상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보는가? 불가피하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는 건 누구죠? 기능론이니까 B로 가야 되죠. 그리고 B는 균등 분배가 사회 구성원들의 성취 동기를 저해한다고 본다. 기능론이니까 당연히 성취 동기를 저해한다고 보겠죠. 그 다음에 A와 B 모두 개인의 지위가 가정 배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기능론은 가정 배경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더 중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에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기준은 공정한가가 들어갈 수 있다. 공정한가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가 갈등론이고 공정한가가 기능론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죠. 2번.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예. 다음 표는 사회 불평등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A와 B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지위 불일치 가능성이 인정되는가?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A가 바로 뭐죠, 여러분들? 이제 계층론이고요. B는 계급론이죠. 내부 구성원 간에 나타나는 강한 귀속의식이 강조되는가? 아니요. 예. A가 기능론이니까 아니요. B는 갈등론이니까 예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럼 보기로 갈게요, 여러분들. A는 정치 권력의 배분이 전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A는 계층인데, 예.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건, 예. 그러니까 경제가 정치 권력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건 그 계급론이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 다음에 B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를 다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 다원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두세 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계층. 그럼 A로 가야 되죠. A로. 예.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집단 간의 서열이 불연속적이라고 본다. 아, 계급은 유산자 아니면 무산자. 이분법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연속적이겠죠. 그리고 A와 B는 모두 사회 불평등한 경제적 부를 관련지어 설명한다.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계급은 경제만 보고 계층은 경제도 보죠. 그럼 공통점은 뭐예요? 경제를 하나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계급은 경제만 보고 계층은 경제도 본다. 공통점은 뭐라고요? 경제를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디귿하고 리을. 예. 지금 몇 분 정도 찍었죠, 저희? 56분. 더 찍으면 예, 지겹겠죠? 여기까지 5강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